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7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달았는데 유일한 우리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니까 야, 이거 하루 저번 주 한 두 번 썼나요? 두 번인가 세 번 썼던 것 같은데 벗고 나니까 야, 이렇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는 몰랐는데 그냥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또 느끼게 되네요. 자, 감사드리고 자, 날씨가 많이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 자체적으로 받고 네. 음성이라는 걸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그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나 검사 한 번도 안 맡아봤는데. 뉴스 공장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그냥 쓰고 해? 예. 아니, 나는 이거 아예 검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 만들어.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아주 검사할 때마다. 코보다는 거기가 덜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자, 면봉이 들어가잖아. 면봉은 비슷하니까. 그걸로.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또 날씨도 요즘 갑자기 또 추워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우리 제 왼쪽에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가 낳은 프랜차이즈 스타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예,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문과 코로 다 검사해본 오사춘입니다. 뭐 어디 또 하나만 귓구녕만 하시면 그래도 슬램 달성하시겠네요. 네, 저 귓구녕, 배꼽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2번 해봐서 이제 저희 항문이란다 콧구녕은 다 됐고. 얼마 전에 저기 그 설거지 하잖아요. 예. 보건증을 만들려고. 예, 맞아요. 예. 설거지도 보건증이 필요해요? 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예,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좀 약간 프랜차이즈라서 백종원에 그래서 엄격해서 네네. 무조건 한다 그래서 면봉으로 갑자기 항문을 쑤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아이, 진짜 아파가지고 아이, 나 진짜. 그게 면봉으로 쑤시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검사 그 과정이 아니요, 그러니까- 면봉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쑤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해요. 기생충 검사가 있는데 그래요? 그걸로 기생충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아파가지고. 나는 그거 잘 느끼는 안 느끼는 줄 알았지. 너 민감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네. 합격하셨습니까? 네, 합격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똑같은 열심히 말이라도 이렇게 좀 안내를 했겠죠. 쑤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깊숙이 하라고 인스트럭션은 나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너무 초장부터 들어온 거. 괜찮네요. 우리 보건증 있는 게스트들만 만나서 이런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 청결한 바이러스 없고. 예. 네, 오사춘. 이렇게 크게 웃으면 비말 튀는데. 네, 또 잠시 뒤에 또 어떤 얘기를 해줄지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면서 자, 옆에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전에 그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그 드라마 속에 워킹 투 더 최민수 씨 스카이. 느낌으로 워킹 투 더 스카이. 가죽 자켓을 오늘 입고 오셨습니다.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이 위에 패딩 입고 왔어요. 패딩. 오늘 날씨 좀 춥지 않았어요, 오늘? 항상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좀 춥더라고요. 오늘 날씨 좀 추운데. 그래서 오늘 약간 또 스타일을 역시 항상 이게 또 항상 이게 뭔가 좀 나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차님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항상 자다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옷이 연속 2주 겹치는 날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다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거나 그럼- 주워 입고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여러 개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늘은 뭐 입고 내일은 뭐 입고 막 할 것 같은데 보면 항상 안 겹치게 잘 이렇게. 오늘 입고 지금도 오시거든요. 쌩얼이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쌩얼이 했는데 뭘? 쌩얼입니다. 쌩얼입니까? 쌩얼이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쌩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하지도 어떻게 별일 없으셨어요? 예, 머리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못 깎고 있습니다. 그거 이발하실 때가 되긴 됐네요, 이제. 이게 전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네. 지금 휴업 중이어가지고 그 본인만 개인적으로 쉬시는 거 아니고 가게가 자체가 다 쉬는 거예요? 가게가. 가게가 미용실 잘 안 쉬던데 그래도. 글쎄요, 여기 올해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문 닫은 가게들이 딱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뭐 잘 돼서 뭐 재테크 성공하신 집들은 이제 너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또 접으시는. 근데 그 분들도 있고 디자이너 선생님 70 넘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파마만 전문으로 하시는. 제가 좀 얼마 전에 명동을 한번 갔었는데, 야 진짜 꼼꼼해. 빈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야 이거 예전에 명동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해 떨어지면 다 문 닫아요. 네. 예. 그래서 야 너무 분위기가 예전에 그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딱 우리가 사람 많은데 하면 뽑는 데가 항상 명동이었잖아요. 명동, 남대문 시장 그랬는데 야 예전 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구나. 예전보다 확 준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이도 한 살 더 먹기도 했지만은 새해가 돼서 요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이제 나는 언제 어른이 되었나? 요런 거 나는 오늘 언제 주제로 어른이 한번- 될까? 예?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난 언제 어른이 될까로 하셔도 돼요. 어찌 보면 네. 어찌 보면 네. 뭐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노래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 아세요? 그거 되게 동요 같은 거 있었잖아요. 나는 그 노래. 율동도 알아요. 어른들은 예. 몰라요. 뭐 이거 있잖아요. 음. 아무것도 몰라 이런 대로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꿈꾸던 이제 어른이 과연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몇 살 때 된 것 같다. 뭐 또는 뭐 어른에 대한 뭐 다양한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봐야겠죠. 최첨단 추첨 시스템. 네, 최첨단 시스템으로 오늘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뽑지도 않고 본인이 하나를 골라서 주시네요. 아 그래요? 어차피 나도 특이한 눈 감고 시스템. 하는 거라서. 야, 저는 네. 4번입니다. 야 언젠가부터 제가 계속 1번을 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2번이겠죠. 네, 제가 3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주제 나는 언제 어른이 되었나 우리 야수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언제 어른이 되었나? 네버엔딩 스토리 175회 첫 번째. 저는 항상 그 철들면 죽는다. 뭐 이런 각오로 산다. 뭐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저런 굴곡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겪다 보면 나 그 철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나 철들면 죽는 건데 죽기로 했는데. 철든가. 철들고 싶지가 않아요. 철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혹시 나 철들었나? 막 이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동안 한 3년 지켜본 결과 그러면 걱정 안 제가 하셔도 타고 됩니다. 조금만 더 살아도 되겠네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죽는다고 네. 자기가. 아, 그런 말이 있었죠. 파묻혀 죽는다 이거는 네, 네, 완전히 네. 철들면 다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세상사에도 관심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학이나 뭐 이렇게 사회심리 뭐 안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행동경제학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기동량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꽤 되죠. 그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했던 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 간다. 네. 그게 이제 진짜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엄마하고 자기하고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인지하는 세상 있잖아요. 아기가 이제 뭐 배가 고프고 이렇게 응가를 싸고 씻고 뭐 뽀송뽀송해지고 다시 뭐 좀 소변 기저귀에 오줌 누고 나면 축축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감각하고 엄마의 행동하고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기한테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 누가 엄마가 나타나서 또는 그렇죠. 아빠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니까 예, 예.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주니까 그렇죠. 뭔가 축축한데 그럼 갑자기 또 씻어주고 그렇죠. 배고픈데 그럼 또 밥 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예. 나랑 하나로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 밥이라는 것도 엄마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하고 완전히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그러니까 내가 엄마하고 다른 존재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걷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한 첫 돌 지나고 한 2돌 정도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최초의 의심이 생깁니다. 나랑 엄마랑 다른 존재인 것 같다. 근데 한 3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태어난 지 36개월 정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확실히 압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완전 다른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나하고 완전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최초의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엄마하고 완전 동일한 존재였다고 생각할 때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엄마 옆에 있기만 하면. 근데 내 몸이 엄마 옆에 있어도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그 일체감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엄마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나한테 쏟아주는 관심이 많아질수록 그 일체감에 대한 그리움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한테 주는 관심을,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안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줄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게 3살부터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거, 그 시대에 우는 거 90%가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네. 뭐 그 미운 3살, 뭐 미운 7살 뭐 이런 말도 하죠. 뭐 항상 뭐 24개월 이후에는 다 밉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는 행동들은 일종의 이제 테스트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내 주변의 어른들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라는 걸 테스트하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걸 반복하게 되겠죠. 가장 좋은 효과를 봤던 그 작전이. 그래서 그게 80까지 가는 거예요. 라는 원래 거죠.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배고프다고 울어도 밥을 안 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웃으면 안 신경을 안 되는데 쓴 것 미안합니다. 같아. 그때부터는 뭘 요구를 안 해요. 예. 엄마 추워요. 추워. 엄마 배고파. 응, 나도 배고파. 워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도 요구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구나 하면서 빨리 철이 들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러니까 엄마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채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외부에 그 방향을 돌리잖아요. 친구를 많이 사귄다든지, 안 그러면 일찍부터 남자친구를 뭐 사귄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엄마가 어딘가 항상 뭔가를 빠뜨리는 사람이야. 어딜 가도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뭐 집안일을 하더라도 항상 청소할 때마다 뭔가 사고가 난다. 그러면 엄마 옆을 종종 따라다니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몸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몸에 배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건 어른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보통 그렇게 이제 집안일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은 그냥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 뭐 효녀났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은 그 행동 이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만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뭐 자꾸 훔친다거나 뭐 친구하고 싸운다거나, 안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한테 자꾸 뭐 뻥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자기를 둘러싼 어른들하고의 관계에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제일 좋은 결과물이 뭐였는지를 계속 그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자기 작전을 하나씩 이게 보강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A를 해보고 A 다시를 해보고 A 다다시를 해보고 안 되면 B를 해보고 B 다시를 해보고 B 다다시를 해보고 이게 여러 가지 해봤던 걸 다시 섞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 좋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그 반대의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진중하니 앉아서 이렇게 어떤 집중해서 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어른들 이야기를 듣는 게 몸에 배는 아이들은 그게 원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한테 피드백이 제일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은 학업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더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극단의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통했던 걸 학교에서 하니까 욕을 들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말괄량이고 뭐 까불까불하면은 뭐 건강하고 이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안 되니까 그거 대상을 선생님은 포기하고 친구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성격을 이게 이렇게 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살 버릇 여든이가 한다는 게 굉장히 심리학적 근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기억이 최초의 배신, 진짜 최초의 배신이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왜 배신이에요? 언제 했는데? 5학년 때 5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늦게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했는데 그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나갔다가 식당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엄마는 항상 어린이는 정해진 시간 자야 되고 어른들이 주는 건 이렇게 공손하게 받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음식 투정하면 안 되고 뭐 항상 정직해야 되고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지. 아니 수술 끝나고도 안 먹었어요? 돈가스를? 아파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보면 항상 옛날에는 항상 뭐 돈가스로 유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그런가 가만히 돈가스 생각해 보니까 짜장면. 돈가스 먹을 때 칼을 들잖아요. 무기. 포경도 칼을 들고 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통성이 있구나 이게. 그 칼인겨. 글쎄요. 그러니까 그 튀긴 음식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는 그 튀긴 음식을 먹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이제 포크하고 칼로 먹는다는 건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이어서 그 돈가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혹적인 게 있었죠. 옛날에는 뭐 경양식집이라고 그러지. 경양식집. 예. 그래서 그 최초의 거짓말을 아니 그 배신 언제 나와요? 배신 그 배신으로. 그 배신이잖아요. 그거가 배신이라고.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고 했으면 돈가스를 사야지.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살을 도려냈잖아요. 그러면 돈가스를 먹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나? 수술하려면 만약 지금 같으면 그러겠지. 그때는 나는 어린이였잖아요. 어렸기 때문에 한 번도 뭐 배신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배신. 나는 최초의 배신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수술하고 나오기 많이 부으니까. 부었을 때 이걸로 계속 사는 건가 하면서 기대감이 있다가 점점 빠지면서 뭐야 이게 배신이야 모르겠는데 돈가스는 조금 그리고 또 아침에 너무 순수했네요. 힘드니까. 그래서 네. 그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제 엄마마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니.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뭐 목욕탕 갔는데 시원하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빠 시원해서 들어갔더니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게 무슨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서 그런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포경 수술하고 그 도려낸 그 살 있죠.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거? 버리는 게 아니래요. 레알? 그럼 뭐야?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럼 집에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 판대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럼 여자분들이 내 것 좀 바르셨겠네. 들어. 내 것 좀 얼굴에 많이 바르셨겠네. 그 화장품 연구소 있죠. 생각만 해도. 화장품 연구소에서 그 연구하는 게 보통 이제 굉장히 좀 격하해서 표현하기로는 그 점도 테스트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닿았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얼마만큼 촉감이 좋으냐, 그 촉감이 실제로 좋은 성능을 내느냐, 요거를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성능이 좋다고 확인을 하려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피부에다가 발라가지고 얼마나 이게 흡수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어떻게? 산 사람은 도려낼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죽은 피부도 그게 효과가 나오냐고. 기본적인 그 세포 구조는 똑같으니까. 거기다 한다고. 근데 참 근데 별로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여자 않고. 분들이 바른 화장품을 남자 피부에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체에서 그거를 아니 근데 드러낼 그런 수도 거는 없고. 있거든요. 갈바닉이라는 네. 그 미용 기기가 있어요. 그거 테스트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돼지고기에다가 해요. 근데 그냥 돼지고기에다가 뭐 잉크를 발랐을 때랑 같은 돼지고기인데 잉크를 바르고 갈바닉 마사지기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훨씬 더 돼지고기 표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잉크가. 그럴 땐 돼지고기를 근데 쓰던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어린아이 태반.
태반으로는 태반은 크림을 해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네. 얘기는 그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태반으로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게 정말 이게 애 낳는 거 보면 그 호주의 특산품인데. 그러니까 애 낳는 거 보면 황당해요. 황당해 진짜. 좋은가 보지. 그만큼 좋은 네. 거니까요, 태반이. 야 근데 그거를 빼서 그 화장품을 만든다. 야 정말 대단하다. 하기는 립스틱이 물고기 비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생산 비늘. 재료는 네, 많아요. 뭐 네. 지렁이로 지렁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렁이도 뭐 비늘로 있어, 만드는 지렁이.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포경 수술에서 떼어낸 그 표피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걸 듣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와, 우리 나는 자부심 충격이다. 생겼어. 우리가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구나. 내가 대한민국 화장품 발전에 네. 이바지했구나. 나도. 항상 속만 썩이고 말 안 네. 듣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귀찮은 존재라고 그럼요. 평가받았는데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 아름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큰일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포경 수술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배신을 한번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갔다가 저는 좀 자위를 늦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네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습 얘기하듯이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위를 어떻게 배웠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영도라는 그 섬마을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정말 험악하고 그러니까는 좀 독특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런 친구 있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유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그 남녀공학 아니에요? 아니요, 남녀공학 아니었어요. 제정신이고 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자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제정신이 없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걔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예. 그리고 안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아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나 안철수를 보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동의. 바보 아닌가?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점심시간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유하는 걸 처음 보고 저게 무슨 행동인지 몰랐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행동이? 무슨 그러니까- 아예 그거 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왜 쟤는 네. 왜 저기 왜 자기 고추 가지고 왜 저런 짓을 하는지 했는데 이제 쟤는 왜 나중에- 이렇게 소변을 힘들게 눕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어. 그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한테 저게 뭐냐 물어봤다가 이제 저게 이제 그 비속어가 있잖아요. 자유행위를 이야기하는 비속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다 해서 그게 이제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죠 우리 영화로 보면은 자위 백과사전 딱 찾아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막 이런 스타일인 거잖아, 그죠? 이런 거구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본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초반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자위를 했던 게 한 여름방학 때라고 기억을 해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다가 집에 아무도 없는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책상 위에서 올라갔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그게 되는 건가? 그 친구만 생각난 거예요? 그 친구의 그 부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지. 네. 그러니까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도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야한 뭐 이런 거 뭐 음. 잡지를 본다거나 뭐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중학교 그냥 1학년 때, 이렇게 된 진짜 거구나. 엄청 성숙했네요. 그래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집에 혼자 있다가 처음 한번 해봤는데 나도 똑같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신세계를 만났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때는 좀 막 겁도 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나는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이러다가 아기를 못 갖는 거 이런 생각까지 뭐 저는-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봤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한 건 내 몸도 그렇게 되는 건가? 그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내가 책에서 본 거나 다른 친구가 하는 거는 봤지만 나도 그게 되는 건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도 된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나중에 중요한 건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한참 뒤후에 이제 어떤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게 그 자유행위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잘 모르는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밀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쵸, 또래 집단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알고 있지. 내가 자유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지만 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그 제3자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렸을 때 똥오줌을 얼마나 쌌는지까지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위는 부모님한테만은 비밀인. 그러니까 성장하는 단계에서 최초의 비밀이 생긴.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하겠지만은 이제 부모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날 이제 부모님 둘이서 이제 오늘 야수가 자위를 자가구만 이래서 이제 어른이 됐어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른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나만의 비밀이 생기는 그 시점이 어른이 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내가 철들면 죽어야지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내가 어른이 되기 싫어도 나는 이미 그때 어른이 돼버린 거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싶었습니다. 야수님은 호기심 많으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야동 같은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나도 저게 되나? 나도 이게 되나? 이 죽을 호기심. 뻔했다. 저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안 되는 거 알고 보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제가 델리케이트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우사축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밖에 되게 날씨가 추운데 지난주에는 되게 바빴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막 엄청난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유학에 관련 유학 문의가 계속 들어요. 왜 그랬지? 이 사람들이 뭐 누구 소개로 왔는데요. 뭐 전화 돼요. 막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막 4개씩 하고 저녁에 집에도 못 가고 정말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정시가 끝난 거예요. 원서가 수시가 끝나고 이제 정시가 해서 딱 쓰려고 하니까 수시 떨어진 애들 뭐 3개는 수시에서 떨어지고 나머지 뭐 거시기한 대학들을 하들려니 이제 재수는 그렇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 입시가 되게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미국을 가도 되나? 뭐 여하간 그래갖고 이게 어마무시한 또 작년에 이맘때 그 돈 세던 기억이 막 머릿속에.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었으면 한참 대목 시즌이었던. 완전 대목 시즌이에요. 잠도 못 자고 일을 근데 해야 어떻게 했어? 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바로 못 보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3, 4월에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미국은 그게 되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또 전화를 해보면 아니 괜찮아요. 뭐 걸려요 옆에서 걸렸어. 그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쟤네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 참 이상한데 교민들은 안 걸려요. 뭐 이래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지니아는 사람 죽느라고 거기서 이제 저기 꽃집을 하는데 대박 나가지고 동생 꽃집을 하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생한테 너 빨리 미국 들어오라고. 그래서 비자 허겁지겁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저기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유학 쪽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고 쓰러지고 하는데도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한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보세요. 우리 집 앞에
10m만 나가면 학원이 있어요. 내가 뭘 배우고 싶으면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정말 버스 두 정거장 안에 다 있죠. 피아노, 미술, 뭐 예를 들어서 예고 입시를 한다. 뭐 딸내미 보내면 세 정거장 앞에 다 학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교육적인 시스템을 이 바로 그 앞에 이 디스트릭에서 정말 갖고 있는 나라는 유럽이 그래요? 없죠. 유럽은 택도 없죠. 그죠? 아.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본은 좀 있을 것 같아. 일본. 근데 뭐가 있냐면 특히나 실기 있잖아요. 예체능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체육은 빼고 미술 같은 경우는 작살해요. 우리나라 애들 가면 다 죽여요, 진짜. 막 예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죽자사자 그림만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또 저기 학교 끝나고 저기 학원 가서 또 그려. 그런 애들이 실기를 그렇게 다진 애가 예술대학 딱 가잖아요. 무조건 1등이거든요. 일단 그래갖고 좀 정신없이 좀 보내고 막 그러다가 저기 뭐야 이 주제를 받고 참 뭐 어떻게 했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제가 좀 그 악플 보고 악플에 좀 시달려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저는 서민이에요. 서민. 저 무슨 정치적인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좀 모자란 사람이긴 한데 저한테 막 뭐 정신병 있으니 정신감정을 받아봐라.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이제 자식이 불쌍하다. 막 그렇게 아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거 쓱 지나갔는데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해서 이거 좀 삭제 좀 해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저는 그 한 3, 4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연예인분들도 뭐 악플에 뭐 잘 그나마도 많이 좀 당하다 보니까 익숙한 편이라고 해도 상처받고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오사춘기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거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오사춘기님 살살 좀 다뤄주세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을 저한테 하시는지. 근데 악플에 대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버섯이라고 생각하세요. 10만이들이 버섯을 다 알아본다고 해서 다 주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만 주워 먹고 독버섯은 그 자리에 두고 가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제가 오바를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주제를 한 번 나오잖아요. 20분 때문에 정말 저도 나름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와요. 원고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써서 이게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남으면 어떡하나 해서 예행 연습도 하고 그런데 저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예. 그 대신 또 안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오사춘기님 때문에 즐거웠다 하신 분들도 우리 격려에 좀 맞아요. 문자도 좀 차라리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셔야지. 네, 선풀을 오히려 이제 달아주세요. 그런 악플 다시는 분들이 안 생겨요. 네. 아유 출연자는 마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옆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예전에 그랬죠. 요즘에는 이제 막 뭐 어서와 얼렁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들어오는 거. 외국인 들어와서 토크쇼 심지어는 다 막 각국의 그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이 와서 한국말로 토크쇼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외국인을 보는 게 되게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태원에 가야 외국인 한번 만나고 맞아.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영어 회화를 딱 하는데 그리고 우리 학교에 태권도 유학을 온 애가 있어요. 2명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외국이야. 외국이에요. 백인? 백인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우리 학교가 지금 태권도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오니까 기숙사에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이 되게 유명하게 됐는데 옛날에 외국인을 최초로 고용을 해서 가르쳤던 학원이 어디냐면 종로의 파고다 학원이 그랬어요. 지금도 있는데. 예, 지금은 프랜차이즈로 막 부산에도 있고 막 강남에도 있잖아요. 파고다 학원에 딱 가면 수강을 하러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초급반, 중급반 애들은 못 들어가. 고급반 애들은 들어갔는데 시간표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미인회화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맞잖아요. 캐나다 정말 이렇게 미인회화 이렇게 나와요. 미인 회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완전 미국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은 한국 사람이 가르치고 거기는 이제 미인들이 가르치는데. 근데 그 미인이라는 게 한자도
똑같잖아요. 미국 네. 갈 때 밑자가 아름다운 밑자 쓰니까 그러니까 미인 뭔가 하면은 예쁜 사람이 가르친다는 거 착각하시는 똑같은. 분들도 많고서는 예, 예. 공부 열심히 했겠네 미신관 네. 가려고. 그렇게 돼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 자체 교재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모든 어학원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SBS라고 불렀어요. 그 교재를 다 그게 썼다는- 교재 이름이었어요. 예, 맞아. 예. 옛날 건데. 그죠, 진짜. 생각나죠. 그게 거기 이제 회화에 그 수학의 정사옥이나 뭐 그런 거 같이 다 SBS 사이드 바이 사이드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 그 교재로 모든 그 영어 회화의 그 시조새 같은 그런 거거든요. 맞아 학원 다니면 또 교재부터 사야 되고 막 예, 그랬었어요, 예.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 파고다 학원 자체 교재, 해커스 자체 교재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뭐 옛날에 다 SBS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SBS 한 권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종로를 가면 이렇게 영어 학원을 다녔던 그런 기억에 그 유학 대비반 이런 걸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학교에 이제 외국인들 딱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말 한번 시켜봐. 그 이제 용감하게 예. 런치? 메뉴? What 메뉴? 막 그러더니 우리 때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돈가스하고 그다음에 정식 그 일식 삼찬 그거 있잖아요. 스탱으로 된 거 딱 이렇게 해서 딱 돼 있는데 돈가스를 뭐 돈가스? 뭐 틀리도 아니고. 딜리셔스 그랬는데 돈가스 잊어버려서 돈가스 그랬는데 정말 그랬다니까. 야 돈가스가 영어냐? 야 이 새끼야 돈가스가 한국말이야? 우리끼리 체대들 뭐 모르잖아. 영어인가? 이 새끼야 돈이 그 돼지 돈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무식한 놈 새끼 우리끼리 돈 페리뇽 할 때 동. 그 돈가스가 그 돈이 아닌 걸로 해서 게스 할 때 게스. 돈가스가 그냥 진짜 그랬다니까. 야, 그렇게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그런 외국 문화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뭐지 사당역인가 거기 학교를 가려고 아침 일찍 지하철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툭툭 쳐요. 그래서 딱 옆에 보니까 백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더니 무슨 영어로 막 뭐라고 왜 해? 했더니 what? 그랬죠 이제. 했더니 그러니까 강남 스테이션을 가냐 이거야. 이 does go to 뭐 강남 스테이션 이거야. 그러니까 강남 스테이션이나 강남역 하면 될 걸. 갱남? 갱남이라고 한 거야. yes.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그러냐. 그러면 이 지하철이 맞게 가는 거다.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그 사당내 무지하게 많잖아요. 푹 연락하고 푹 들어갔더니 막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또 외국인이 옆에 이제 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괜히. 근데 나보다 영어 잘하시네요. 딱 그런 거예요. 나한테 영어 잘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람 많은 데서 되게 좀 창피했어요. 그러더니 나보러 전화번호를 주고받자는 거예요. 여자였어요? 아니 남자가. 더 위험해.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 농구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학교를 딱 갔죠. 근데 헤어지고 그래서 학교 딱 가서 또 이제 수다가 시작되는 거지. 오늘 지하철 탔는데 양키가 옆에 나 진짜 그 자식 토킹 어바웃 한번 했잖아 잉글리시로. 딱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딱 갔더니 저녁에 이제 메모가 이렇게 항상 집에 메모가 남겨지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 무슨 장애인 같아. 이제 누나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장애인 전화를 늦게라도 전화해달란다. 그래서 그러나 자빠져 잤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반가워요 승주 씨. 막 이렇게 한 거야 이제.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은 선교사네. 그래가지고 일단 농구 한번 붙자 이거예요. 농구 좋아. 야 양키랑 농구 붙을 사람에서 우리 또 체대 애들이 이제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타잔이라는 별명이 타잔이 있어요. 타잔. 네. 걔는 흑인 문화에 심취해 있는 애 있잖아요. 이게 흑인의 진정한 흑인이라고 해서 진짜 키가 한 190 되는 애, 배구 전공한 애가 팬티만 입고 다녀? 네, 리바이스 블랙진 딱 입고 팬티를 안 입어. 똥바지. 아니 팬티를 안 입고 딱 받는 옷을 입는 거야. 아. 미국의 흑인은 이렇게 입는다는 거야. 헤어스타일로 네. 다 따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모자티 막 안에다 쑤셔 놓고 땀을 흑인 애들이 땀 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야, 또라이야 걔도. 그렇게 하루 종일 농구만 해요 걔는. 붙자 그래갖고 배구 전공이라면서. 예, 배구 전공인데 그렇게 농구를 좋아해 걔가. 그러니까 그렇게 흑인 문화에 동경심 있는데 왜 농구를 안 하고 배구를 갔어요? 아니 걔는 원래 전공이 배구였고 어. 학교 오니까 맨날 농구만 하고 그래서 나 농구 전공 2, 배구 전공 하나 데리고 같이 태권도에도 하나 딱 갔지. 그래서 그 걔네들 셋이 나오고 우리는 5이 나왔어. 딱 한강에서 붙는데 장난 아니게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야 최대생 이겨 먹은 거야 걔네들이. 이게 뭐야? 야 3대3 농구로 해가지고. 예, 술래기 또 졌어. 안주내기. 또 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한 10판 했는데 한 2판 빼고 다 진 거예요. 야, 여기는 어렸을 때도 운동 꾸준히 해왔던. 예, 우리는 체대 애고 그런 막 이런 애인데 사람들인데도. 걔네들 이제 야 진짜 그때 양캐들 세네 막 그러고 그랬지. 그러더니 이제 가갖고 짜장면이나 먹읍시다. 짜장면 먹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외국 사람하고 막 짜장면도 네. 먹고 뭐 한국말 영어 섞어 쓰면서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대요. 그래서 놀러 와 라면이나 끓여 먹게.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엄마 나 저기 여기 양키 데리고 가니까 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 우리 집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해준 거예요. 라면인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갔더니 막 그 갈치 막 지지고 막 해서 참 미국 사람이 온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계란 이런 거 하지 왜 엄마는 갈치에다 도토리 묵 해주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밥을 먹었는데 엄마가 막 너무 신기한 거 외국 사람이 오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 동생들도 너무 신기한 거였고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이 외국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 눈깔이 빨갛게 나와요. 그 개 같은 거 찍으면 눈깔 빨갛게 나오듯이 외국 사람하고 사진은 좀 눈알이 진짜 빨갛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약간 테러블하게 나온 거라 하더니 비디오 있냐고 비디오 좀 봐도 되냐고 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딱 했는데 갑자기 바닷가가 쫙 하면서 하늘이 해가 쫙 뜨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다. 짜자자 비디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몰몬이라는 거야.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몰몬? 믿어, 가자. 가면 되지. 친구들 셋이서 몰몬을 갔어요. 갔어. 뽐 나잖아. 막 미국 사람 막 헬로, 막 그렉, 막 해서 막 그랬지. 막 일부러 큰 소리 막 하면서 미국에 있는데 한번 가려 그랬더니 가서 뭐 얘네들 나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런가 봐요. 막 근데 내가 거기를 학을 띄게 만든 거야 이제. 뭐 주말에 좀 와야 되는데 알바 간다고 안 오고 맨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고 뭐 주말 방학 때는 뭐 걔네들 교회 자주 나와줘야 되는데 뭐 알바 간다고 안 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지나고 어떻게 해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한 달 정도 전에 유타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다 몰몬이에요. 되게 착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어 캠프란 걸 하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심지어는 필리핀도 가고 그래서 잠깐만, 야 우리가 미국으로 왜 가? 미국에서 애들 부르자 한번. 한 50명 불러오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사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너 불러올 수 있어? 전화 한 통이면 부르지. 잠깐만 기다려봐. 전화했고 몰몬에도 50명이 온 거예요 한국으로. 몰몬에도 한국으로 50명이 와갖고 전주 지자체에서 돈 5천만 원 싸주고 한 거예요 캠프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딩하면 다 이겨. 우리는 네이티브가 가리키고 잉글리시 온리고 간호사가 있고 뭐 24시간 상주하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미국에서 50명 와요. 영어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미국 애들 그래서 한국 애들 재우니까 어쩔 수가 없지. 걔네들 데리고 광화문 가잖아요. 한국 애가 막 영어가 돼 막 조선 다이너스티 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야 막 미국 애들한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딸을 데리고 캠프를 간 거예요. 딸을 데리고. 원래는 안 되는데 3학년인데 내가 이제 인솔자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방학 때니까 쉬고 아빠도 없고 딸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딸을 데리고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걔를 이제 처음으로 내가 먹이고 재우고 케어를 이제 2주간 캠프 엄마 대신 그렇게 한 거예요. 얘가 행여 잠은 제대로 잘까? 뭐 씻기고 하면서 뭐 머리는 제대로 말릴까? 뭐 애들하고 잘 놀까? 그렇게 돼서
한 2주간 이렇게 있는데 한 3일 정도 돼서 애가 자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잠이 잘 안 온대요. 잠 자. 그래서 나는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애들 분침번 잘 자나 이거 애들 또 사고 치잖아요. 또 미국 애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빠잖아요. 얘 아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울컥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맨날 갑자기. 보던 애인데. 야, 그러더니 집사람은 오지 말라고. 계속 캠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자유가 어딨냐. 그리고 아빠가 데려갔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옛날엔 나였잖아요. 예. 나였다가 가족과 아이로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찰나가 있어요. 아직은 이렇게 자식을 안 키워보고 이렇게 아직 미혼이셔서 저를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럴 찰나가 와요. 근데 애가 이렇게 자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잖아요.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정말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캠프에 아이를 데려가서 좀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름 캠프하고 또 매년 여름에 겨울에 계속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캠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는 아이를 보면서 처음 느꼈던 그러니까 처음 떠올랐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이 자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잣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황당했죠. 아이 자는 모습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이거 어떻게 키우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정말 전 냄새 나고 사람 뭐 어린애들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순수한 냄새.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보니까 뭐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죠. 이제 내가 가장이 됐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식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야, 가갖고 저 화장실 갔다 와. 야, 가서 아빠 심부름쯤에 이런 나이가 되면 약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중2 되고 나서는 사이 안 좋아져서 라이드도 안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고는 싶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겠다. 일단 그렇게 되었고 하키를 때려치는 걸로 그걸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새날 열심히 더 준비하고 그렇죠. 새날 출연자야. 새날 열심히 결혼했을 때는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아우 전혀요. 저는 너무 결혼하기가 싫어가지고. 네? 아우 나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형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형수님이 아는 직장인 이런- 동료 이런- 아이디 구해가지고 이런 쌍 진짜. 집안 얘기 나올 때마다 다시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른이 됐다는 걸 느낀 거는 그러니까 애지간히 큰 아이를 잠자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다. 이런 걸 느끼는 순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마차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나는 언제 어른이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언제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엄마 아빠 싸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중재를 하거나 말리거나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니네 아빠 보고 뭐 이거 좀 하라 그래. 야, 엄마 보고 이거 좀 와서 하라 그래. 이렇게 아이를 매개로 서로 이제 말을 전달하게 시키는. 네. 근데 최근에 그 육아하는 프로그램 봤더니 그 부부가 싸우면서 아이한테 그런 역할을 시켰더니 애가 거의 실어증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잘 컸네요. 저는 아니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거는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좀 자란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IMF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IMF 이후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터지면 뭐 돈 문제가 가족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집안에서 계속 싸움이 그렇죠.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 뭐 사업이 망해서 힘든 것보다 집에 와서 맨날 싸우는 부모님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 엄마가 네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요즘은 잘 안 들으세요 요즘에는? 엄마가 얼마 전에 이러고 지금 이제 사콜하니까 전화 끊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사콜이 뭐야? 사랑의 콜센터. 아, 그래서 트로트 가수분들이 그렇죠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요즘에.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아빠한테 이렇게 왜 그때 그렇게 안 했냐고 따져. 나 엄마가 막 나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이 다 맞는데 엄마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아빠한테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다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엄마 말은 맞는데 이게 내가 100% 소화를 못하니까 또 그 감정대로 아빠한테 옮길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옮긴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데 딸 앞에 두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차님 다 소화하고 그냥 마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마차님이 기억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가 오래 가신 거예요. 그대로 전했으면 바로 끝났어. 아니 내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 앞에서도 싸우고 근데 다 컸을 거 아니에요. 다 컸으니까 이제 다 중재자가 커서지. 되지 않나 그때는? 커서 있고 저는 떠나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기숙사에 있거나 막 했는데 엄마가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내 문제보다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나한테 전화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닐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친구한테도 하고 뭐 성당 아줌마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엄마는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야. 아빠한테 말을 하는 대신에 그 말을 한번 나감으로써 내 마음이 풀리는 그런 걸로 했었는데 나는 새나라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 이제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회도 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성당에서 네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럼 나는 이러이러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그런 게 되냐. 왜냐하면 이게 뭐 부모님 사이의 일도 그렇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나 뭐 성당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나 내가 뭐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것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가 나빴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장 같은 거 그런 걸 전혀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왜 이걸 못하게 됐나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해봤어. 그러면 일단 초중고에서는 막 그 친구들 사이에서 티격태격할 만큼의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거지. 특히나 이제 광주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뭐 자율학습 끝나고 그냥 과외 받으러 가고 끝나면 기숙사에서 자고 그러면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토닥거려봤자 뭐 이렇게 크게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막 거기에서 배웠다라는 게 전혀 없었던 그리고 거지. 출퇴근할 때 그때는 저 기사불 있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갈 때 막 그렇죠. 얘기할 경험을 것도 피해서. 없고.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요즘 진짜 인기가 많은 건데 스캄 프랑스라는 게 있어요. 스캄 프랑스. 근데 이게 뭐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버전으로도 찍고 뭐 네덜란드 버전으로도 찍고 막 이러는 건데 스캄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하지 학교물이라고 하나 그런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특히나 엄마 아빠 이 아래서 꽉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어른이 되는 그 순간을 점점 뒤로 늦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처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드라마인데 20분짜리 드라마가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나라면 저 순간에 나는 도망친다. 나는 저기서 그냥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나와버리지 어떻게 화해를 하거나 이거를 고치려 들거나 하는 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수정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관계에 있을 때 정확하게 누가 그걸 하는 거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싸울 때는 계속 나를 매개로만 썼지 이게 그 관계를 풀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만 됐었지 아무런
배출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도 충분히 변환이 가능한데 학교에서 내 남자친구의 친구랑 실수로 키스를 해.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키스한 남자의 여자친구가 와서 주인공의 뺨을 때리고 이게 SNS로 쫙 소문이 나면서 얘가 학교에서 창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전학을 가려고 이제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게 어떤 오해에서 그렇게 됐고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남자친구가 이 드라마에서 설명하기 전에는 자기 절친의 남자친구를 뺏은 거였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복잡한 인간관계를 얘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보여주는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 어떤 학교물에서도 보여주지 않은 인간관계의 그 서사를 풀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약간 그런 심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전학 가야지. 근데 전학 가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학을 포기를 하고 얘가 굉장히 그러니까 바로 가서 따지고 싸대기를 때려도 모자란 순간에 얘가 화해를 시도하면서 처음에 사과를 하는 걸 보고 그 내가 느꼈던 프랑스에서 쟤네들은 왜 저럴 때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했던 게 여기에서 많이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던가 이런 게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의 이야기인데 한 직장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례로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어디서 많이 보고 있냐면 지금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요즘 우리가 배달 앱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배달 앱 리뷰에서 진짜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리뷰를 보면은 너무 미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이게 분쟁이 생겨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가 이 배달 앱 리뷰가 캡처가 돼서 커뮤니티에 오르고 리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그 리뷰가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그 리뷰 중에서 웃기거나 너무 말도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SNS에 소문을 타면서 나중에는 막 본사로도 나가고 그 언론에도 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치킨 60마리 시키고 공군부대랑 싸움 붙은 리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양쪽 입장을 또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공군부대에서 60마리를 시켜 먹은 그게 나중에 부대장한테도 올라가고 언론에서도 터지고 막 하면서 이게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대처를 우리는 너무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공군 부대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열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거는 뭐냐면 그 치킨하고 소주를 시켰어요. 근데 자기네 부부가 다 변호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소주를 시키면 이거는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놓고 가면 안 된대. 이게 뭐 미성년자가 시켰을 수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주류는 꼭 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 뭐 변호사니까 괜찮다 그거. 내가 지금 아이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냥 놓고 가세요.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잠깐이라도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근데 아줌마가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냥 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8살짜리가 엄마가 지금 안 되니까 놓고 가시래요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면 벌금을 크게 무니까 그러면 환불해드릴 테니까 소주는 내가 가져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 변호사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법을 계층이 다루는 되고 사람인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배웠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장 모든 음식에 대해서 환불하고 다 가져가라 이 새끼야 막 이제 이러면서 그 주고받은 그 카톡 내 내용을 보니까 뭐 이 여자도 그렇지만 나중에 남편이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살았는데 너같이 배달하는 놈 처음 본다. 너가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것밖에 못하고 산다. 평생 배달 일이나 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의 인성이 공부를 무조건 잘하고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 취급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엄청 많은 거예요. 변양균 아닌데? 변양균은 신정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있잖아. 맨날 시비 거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주유소 알바할 때 이설을 받으라 그래요. 수표는 이설을 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키니까 알바생이잖아요. 이제 이사를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서가 뭐야? 그 수표에? 수표 뒤에다가 쓰는 거, 뭐 이름하고 뭐 쓰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써주면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나보고 적으래요. 적어다가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거기서는. 그래서 주민등록 적어달라 했더니 갑자기 나오더니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나 수분 그때 알바할 때. 그러니까 진짜로 뭐냐면 내가 딱 맞고 나서 처음 당하니까 멍한 거야. 근데 진짜 내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오래 안 살 생각을 하면은 죽이고 싶었어. 진짜로. 아니 그리고 젊은 혈기 내가 맞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쌍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냥 어린 나이에 딱 그 아저씨는 딱 봐서 40몇 했단 말이에요. 차 갖고 와가지고 이사하라는 게 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하라고 이제 딱이 나서 내가 내가 그분을 마지막에도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딱 한 명만 죽이고 갈 수 있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 지금도 죽이고 그래요. 싶죠. 지금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진짜? 특별한 잘못이 없잖아요. 이사해달라서 이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법이 그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기름을 넣을 거면 못 하겠으면 사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유소 알바생한테,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식은 저기서도 저럴 거고, 딴 데 가서도 저럴 거고, 딴 데도 저럴 거란 말이에요. 약자한테만 그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서진룸 사롱 사건 살인 사건이 몇 살인 줄 알아요? 22살. 그 조폭 대장이 누군 줄 알아요? 두목? 25살에 25살. 어리네 네.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도 빨리 총기 자유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그냥, 그러면 서로가 예의를 지킬 것 같아. 진짜로 그냥 늘 갖고 다니다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웃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휴대용 놔 들고 다녀요. 그냥 갖고만 다니면은 세상이 편해질 것 같아. 이제 판결도 잘 나오고 재판도 선도끼. 잘 끝나고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그러니까 게. 뭐 손도끼, 사냥용 칼, 낫, 이렇게 여러 그러면 가지 차라리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내가 정말 치욕스럽고 이거는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운데 그러면 그냥 한번 빵 쏘고서는 그냥 잡혀가고. 아니 그러고 싶은 이렇게 사람 될 것 있잖아요.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화풀이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때는 우리 많이 때는 있었어. 예, 맞아. 근데 이게 진짜 한 100 그날 잘못 걸린 거야. 이게 천재지변 무슨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다리가 맞았다. 딱 맞아갖고 정말 야 정말 운동 좀 했으니까 버텼지 그걸 맞고. 저도 맷집이 좋은 그죠. 편이어가지고 예.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면? 그럼 지금도 그 생각이 안 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티 안 나는 사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누구죠? 그 국회의원? 그 대통령 곽상도? 그 아들한테 맨날 시비 걸고. 곽상도. 정신병자. 예. 예, 그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공부 잘했다. 그냥 아니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런 이유로 계속 대우해주고 그래, 칭찬해주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괴물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너무 어렸을 때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내가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어른같이 사고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제가 최근에 몇 년 전까지 계속 징징대던 게 내가 원고이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재판에 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울 게 아니라 절대 울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지. 처세술. 내가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내 감정에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부터 나는 게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총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구나. 느꼈어요? 그 순간 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총이 필요했어요. 진짜.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한 명만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 말 맞다라. 그 사람이야. 누구 말 맞다라 법만 아니면 저거 확 진짜 이거지.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최근에 진짜 큰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그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박수 많이 쳤죠. 예. 문 대통령의 그릇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정치 이거 많이 다루면서 시사 다루면서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한 방에 못 끝내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똑같이 인간관계에서 대입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총 한 방 쏴버렸잖아. 그러면 난 평생 교도소에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면으로는 그걸 그렇게 날려버렸다고 해서 내가 평생 교도소에 있으면 그게 더 훨씬 손해잖아요, 사실은. 아 사람을 죽이고 2년 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쏘잖아요. 뭔지 알죠? 딱 한 명만. 근데 이건 20년인데 그래도 쏴야겠다. 그럼 쏘는 거야. 얘 본인이 알아. 2년 반. 참을까 말까 할지도 정하겠죠. 모르겠어요. 이건 너 그러면은 20년 총기 지급하기 전에 이제 법률 교육부터 쫙 하고 난 다음에 네. 법률 교육 이수한 사람만 그 총기를 가질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네. 나는 총기 소지하고 있어. 이거는 10년짜리 거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쉽게 사퇴하라, 뭐 사면하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마디로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좀 더 성숙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급하게 결정을 했다가 되치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하는 그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늦게 가도 괜찮은 거다. 우리는 기다려주죠. 우리는 이게 저렇게 리더가 정치적인 저러면, 거는 네.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다르게 네. 이제 보면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정준호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를 탓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엄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의사가 됐고 엄마가 병원 차리라고 해서 병원 차려줘서 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 통계적으로 정신과 학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30대 후반 우울증 남자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헬리콥터 마음 있죠. 그러니까 헬리콥터 마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준 코스대로 쫙 갔다가 그 공통점이 최저 학력이 석사, 보통 박사, 그리고 대기업 뭐 이렇게 대리 과장 정도는 다 하고 있는 사람들. 연봉으로 치면은 대부분 1억 정도는 넘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실어증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허하고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 공허하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허함, 정신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우울증 증세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날 만나야지 치유가 돼.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더니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엄마가 정답이었구나 하면서 행복해져야 돼. 나도 옆에서 역시 나도 만나 크리스 짱이야. 나 만나러 오세요. 역시 나를 잘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웃음꽃이 펴요. 나 만나고 개노거다를 한번 네, 아까 뛰어봐야지. 그 얘기했던 스칸프랑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남자애가 굉장히 잘생기고 방금 정준호 같은 그러니까 잘생기고 집도 부자야.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되게 많아. 근데 걔에 대해서 정확하게 쏘아붙이는 똑똑한 여자애가 나오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아?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네 그림 보고 칭찬을 안 해준 거야? 아빠가 농구장 같이 안 가줘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아빠가 게임기 같이 안 해줘서 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굉장히 팩트 폭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놀림감이 되는 대사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그래서 놀릴 때 쓰는 용어구나. 남들 모든 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게 이런 건데 너 이런 것도 못 받고 자랐어? 이건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삐딱한 게 이거 안 해줘 부모님 이런 걸 안 해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삐딱해진 거냐고.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솔루션 나올 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약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이 극이 주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금을 올린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네, 김민희 편입니다. 자, 오늘 나는 언제 어른이 되었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마차님 얘기 시간에 좀 많이 끼어든 것 같아서 남은 얘기 있으면 좀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게 바로 이 어른의 마음 아니에요? 배려심.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무슨 법률 교육 받는다고 총기. 네, 이런 거 갖고 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요? 아니요. 한국에서도 그거 네. 딱 있으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총포에 총포 말고 나머지 무슨 무기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허가증에서 내가 그거 받았거든요. 그 총기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총기가 아니라 내가 그때 고등학생들하고 다구리를 붙었어요. 예, 예전에. 딱 지나가다가 딱 붙었는데 이걸 죽이겠더라고 내가. 진짜 한 3대 1로 이게 우카에 3대 1로 딱 붙었는데 진짜 죽이겠더라고요. 네. 얘 하나
진짜 뭐 하나 치면 그 제대로 맞으면 이거 스로 가는 거잖아요. 좀 태권도 하는 애가 쳐서 죽었잖아요. 진짜 그 흥분을 내가 가라앉히느라고 한 3일간 잠을 못 잔 거예요. 지금도 얼굴이 그러니까 빨개지는데. 불이 나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네. 근데 참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야, 저걸 내가 진짜 한 무방비 상태에서 치면 그래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 왜 네이버에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고등학생 네. 셋이 딱 했는데 너무 우습기도 하고 저도 여기에 껴서 미안한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총기 자격증을 어떻게 아니 해버렸어요? 전자 이게 있어요.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이거를 돈 주고 사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된다. 뭐 허가증? 운전면허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았죠. 받고 샀지. 이거 하면 고등학생들하고 뭐 때리지 않아도 탁 열고요. 누르면 그냥 보면 도망가요. 아, 그치. 한 번도 그 느낌을 안 모르니까 때리고 안 겁나지. 때리고 욕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야지. 이거 재소자들한테 쑤시는 거래. 아, 그 예방 차원에서 갖고 다니시는 아니 근데 네. 이만한 체대 아저씨가 아니 내가 죽일 것 같은 생각을 해. 내가 그러니까, 진짜 주먹으로요. 운동한 복싱 선수가 헤비급 애가 민간인은 얼굴을 치잖아요. 몸 한몰이 돼버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어떻게 때려. 그렇다고 다 커가지고 내가 고등학생이면 같이 싸우겠지. 대학생은 싸우고 구치소라도 근데 가겠는데 맞고 맞았는데 참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그 상황에서 예, 그냥 그래서 야 가라 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집에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게 온 몸에 전율이 이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저걸 진짜 그런 가만 안 생각이 둬. 있어요.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 맨인블랙에 나오는 기억 제거기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같이 잊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걱정을 어른이 하면서 돼서, 생각도 하면서 예, 내 예. 인생도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참은 건데 이제 예. 안 참는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상황만 몰입하면서 별거 없어요.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 꺼 여기서 일이 커진 거예요. 잘못했네요.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야? 뭐? 어. 뭐?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야글야글 올려서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막 이제 일부러 요즘에는 내가 다 이 뭐든지 언론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어른들은 뭐였냐면 어른들이 있으면 저기 숨어서 담배 피고 걸리면 이제 지나가던 어른이 다 한 대씩 툭툭 치고 지나가고 니네 뭐 부모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니까 뭐 애미애비도 없냐 이러면서 막. 부모님한테 뭐 어쩌네 하고 뭐 하니까 애들이 알아서 막 숨고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어느부턴가 원래도 애들이 숨어서 피던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서 무서운 10대를 자꾸 나오는 거야. 무서운 10대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고 어느 순간 무서워졌어. 어른님들이 또 손을 못 대 그다음부터. 왜냐하면 어른들한테도 이제 정보를 주는 거야.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처맞을 수 있어요를 뉴스에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네. 그러면서 이분도 신경 안 쓰고 저분도 신경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겁을 상실하는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법도 뭐 미성년자로 걔가 왜 미성년자예요? 내가 봤을 때 어른인데 어른이야 걔네도 어른 대우 해드려야죠. 맞아요. 담배도 피시고 욕도 잘하시고 다 하는데 어른 대우 해드려야지. 왜냐면 나보다 더 천재적이잖아. 나는 운전면허 힘들게 따가지고 13번 떨어져가지고 겨우 땄는데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운전도 하고 사고도 내는데도 깜빡도 안 가는데 어른 대우 해드려요. 좀 제발 좀. 브라보. 어른 대우 좀 해주세요. 논리 짱이다. 어른 대우를 좀 해줘요. 진짜 실제로 13번 떨어졌어요. 그 기능에서만. 갖고 그냥 그 기아 변속 때마다 그거 하면서 그렇게 수동으로 힘들게 타가지고 내가 오토 타고 다니잖아요.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수동으로 따서 오토 타고 다녀. 근데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야 남자는 뭐 회사 다니다가든 뭐 하든 혹시 모르니까 꼭 일종으로 후진 있잖아, 후진. 택시는 따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아버지도 하는 얘기가 야 혹시 모른다. 나중에 너가 하던 거 뭐가 어떻게 꼬이고 너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기 스틱으로 따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택시 그거 나중에 할 것도 생각도 해가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택시도 오토잖아요. 택시도 오토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13번 떨어졌는데 운전면허를 오토로도 보고 스틱으로도 봐요? 스틱은 말하자면 용달이죠. 용달 일종은 1톤 무조건 트럭. 스틱이에요. 1톤 스틱이에요. 옆에 사이드로.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하여튼 뭐 아버지 얘기대로 뭐 아직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지만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러고 따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 요즘은 용달 그 트럭도 옵션에 네. 오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예. 나오고 봉고차들도 나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 보니까 생각났고 또 최근에 이제 이것도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사회 문제를 보면 이제 욱할 때 같이 욱할 때가 이제 나도 어른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봤던 기사 보니까 너무 좀 짠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한 40 몇 살 되신 분이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밤에 이제 그 상가에서 이제 부딪힌 거 어깨를. 그러니까 30대 분하고 이제 30대 남자분하고 어깨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거기서 이분이 엄청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30대 남자한테? 네, 그 40대 분이 30대 분한테 엄청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잠깐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에서 망신을 주고 그다음에 방광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전치 막 몇 주가 나오고 갖고 뭐 나중에는 기저귀까지 차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때린 사람은 8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3년 동안 계속 기저귀 차고 이러고 살다가 이제 오늘 자살하셨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걔가 만약에 그걸 그러고 나서 뭐 10년을 살든 뭐 이렇게 했었으면 좀 낫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그래도 그나마도 나 때려 저놈도 고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걔 때문에 후유증으로 지금 막 3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취직도 안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내가 밤에 쌌나 안 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너무 괴롭고 갖고 그것도 뭐 또 맞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또 그 굴욕감도 있는 데다가 법도 법대로 심판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서를 쓰고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만약에 그때 법이 더 강력했다면 그러면 사람들도 아무리 길게 어깨 부딪혔다고 그렇게 사람 만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보면 뭐 떡두꺼비 같네, 뭐 산적처럼 생겼네. 그게 이제 어른들은 애정의 표현이었는데 TV 보면 항상 꽃미남 같이 그 좀 가날프고 예쁜 사람들만 그 잘생긴 남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날 방송 나오면서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떤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누렸던 혜택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껴요. 방금 이리 씨 그렇죠. 같은 그런 네. 사고 사례 있죠. 네. 저는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고등학생이 덤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저한테 뭐 막말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친절한 줄 알았어.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남의 팔꿈치에 이마 찍혀보고 그래 봐야 와, 덤비는 데를 피해서 다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서 총기 자유화가 되면 항상 서로 예의가 바라진다. 근데 진짜예요. 다 서로 갖고 지하철도 갖고 타고 서로 갖고 그러면 서로 자리에 앉으실래요? 서로 막 웃음꽃이 펴요. 서로 안 맞으려고 좀 안 맞으려고 웃고 발 밟혀도 아우 괜찮습니다 그러고 웃는데 지금은 뭔가 그나마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 딱 하나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 때문이야 다. 모든 게 법에서 시작이 돼요. 만약에 저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만약에 오사춘 기님도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내가 너무 그 고등학생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번 제대로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때렸는데 예를 들어서 걔가 실신을 하고 쓰러졌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고 나온대. 그러면 때릴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분노가 그 정도 분노를 쓰니까. 근데 만약에 때리면 내가 막 10년을 살고 나와야 되고 가족들 막 이거 하다 보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서로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인 제공을 누가 많이 했어.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한 것보다 과하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법이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라 들어가면 조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보는 뉴스들마다 보면은 무슨 뭐 음주운전 벤츠 차량에 치여가지고 결혼할 여자를 잃었습니다.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럼 과연 그 벤츠 한 사람은 몇 년을 살까? 과연 살인죄가 적용될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뭐 2년 3년 하고 또 나올 텐데 지금 뭐 그 뭐지 그 교도소에서 나온 놈 안산 사는 놈 조두순 얘가 판사가 그때 저는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 10몇 년 전에 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 판결을 하고 잠을 못 잤대요. 판사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준 거래요. 정말 얘가 내일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데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살인 미수로 검사가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성폭행으로 기소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법의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가슴이 친구랑 소주를 엄청 마셨다. 저는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검사가 기소를 정말 맞아. 어린애를 그렇게 했으니까 살인 미수 해서 뭐 이상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해서 자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살인 미수 따로 다시 기소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다시 법이 미안해요. 그거로 살고 나오신 거고 그건 안 살인 되니까. 미수로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법이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안 제정이 돼서 뭐 이하가 아니라 뭐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하는 것도 더 이렇게 더 가중처벌되게 하게끔 그러니까 더. 이게 제가 봐서 범 무서운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저부터도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강자와 약자가 죄를 져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우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는 애가 약한 애인 거야. 그러니까 법에 정확하게 접촉되고 법을 많이 지키는 애일수록 약한 자인 거예요. 법을 어길 수 있는 자, 법을 겁을 안 내는 자일수록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 앞에 평등이란 게 깨져버렸어요. 차라리 나는 이럴 거면 함무라비 법전이 나.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함무라비 법전으로 눈깔 뽑아버린다. 차라리 이렇게. 누가 뽑았어? 나도 뽑아. 서로 뽑고 이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무슨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형법 체계가 사람의 수명이 60년이라는 가정하에 그 형량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형법 시스템에서 그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높은 것 같죠. 무기징역이 절대 높은 형량이 아니에요. 무기징역은 보통 그 통계를 보면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살고 나면 가석방 됩니다. 나오죠, 그때. 무기징역을 맞아도. 그러니까 사형이 아닌 이상은 최고 형량이 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렇게 가중하고 그 20년에서 또 5년 추가하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고 형량, 우리나라 법이 만들 수 있는 최고 형량이 45년이에요. 그러면 45년 형량이면 보통 살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40년 형량을 맞았다 쳐. 근데 보통 살인에서 나오는 평균 형량이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런데 45년 형량을 맞아도 70%, 그러니까 한 29년 정도만 살고 나오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0살에 살인을 해. 50살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한 50년, 60년 전이었으면 나이 50대에서 나오면 뭐 합니까? 다 할아버지인데. 근데 지금 2020년에 나이 50이면 청년입니다. 그럼요.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그 형량이라는 게 그 어떤 국가의 그 사회적 평균 수명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과거 기준에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범죄자들한테 유인이 너무 많아요. 특히 경제사범들,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들. 내가 100억을 사기를 치든 200억을 사기를 치든 기본 3년만 살면은 그냥 다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 같이 뭐 232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보면서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데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랑 사모가 나왔어요. 진짜 아기들을 그 어린애 때부터 감금시켜가지고 그 애들을 뭐 20년 일시키고 이렇게 일부러 학대했다. 애 낳게 만들고 애를 볼모로 해서 계속 일시키고 뭐 성적 착취부터 해서 뭐 별의 별걸 다 했는데
내가 딱 그걸 보면서 뭐냐면 얼굴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공개라든가 했더니 맞아. 그 빠져나갈 때 보면 얼굴 보호에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 범죄자분들의 얼굴 보호를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까지 오히려 얼굴을 알려서 좀 다른 사람이라도 조심하게 하던가 그 주변 사람들이라도 좀 떠나게 만들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는 좀 문제라고 좀 요즘에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대한민국 이 법에 대해서 좀 사회 문제에 내가 이제 좀 귀를 열면서 아 너무 막 이게 화가 나는 거. 이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 생각해 보면 만화 영화를 이렇게 4시 아니 몇 시간씩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화 영화. 스포츠도 관심이 없었죠. 그때는 드라마 안 보죠. 뭐 안 봐. 오로지 보는 게 만화 영화인 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만화 옛날에 아침 8시에 만화 영화를 그렇죠.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아침 8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만화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고 있는 거야. 쌍욕하면서. 쌍욕하면서 총 있어야 된다고. 막.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막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법이 돈에 의해서 무너졌다. 돈과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면서부터 국민들의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같이 반칙을 하면 뭐 재벌집 아들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똑같은 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다들 법을 소중히 하고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가난한 집 애들만 법의 적용을 정확히 받고 저기 부잣집 애들은 안 살아. 우리가 맨날 드라마에서 보던 게 그런 거잖아요. 드라마 보면 뭐 같이 빵에 들어갔는데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부잣집에 와갖고 무슨 뭐 도련님 이제 들어가시자고 빼가. 가난한 집만 남아있지. 이게 우리가 맨날 보고 잘한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익숙한 거야. 그냥 가난을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을 원망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법을 원망하고 법을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 하면서 걔네들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서 그래. 이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울해지는 거야. 뭐 하나 정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지하철 입구에서 국가혁명당 당원 접수 받더라고요. 네, 거기 가야 돼. 들어가야겠네. 국가혁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는 총기 열심히 소유당, 하시더라고. 총기 소유당으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쏴버리자주의로 해서 이게 행복하다. 진정한 오늘은 내가 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내가 쏜다.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웃을 수 있고 에티켓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총은 재벌도 뚫을 수 있고 그 어떤 권력도 다 뚫을 수 있고 공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거기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나겠죠. 쟤는 막 기관다 정도 쏘고 이러면 또 가난한 애들이 또 당하는 거야. 세총. 그럼 총은 똑같은 것만 들여와요. 똑같은 것만. 그래서 요거라도 조금 좀 내가 어른이 되고 가만히 보니 그러니까 정말 이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고 그다음에 이 공정한 이 라인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뭔가 남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복수하는 사람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면서 또 하나는 스스로 비관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다 찾아가려면 정말 공정한 사회고 공정한 그걸 룰 안에서 해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지더라도 쿨하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공정에 있으니까. 똑같은 규칙으로 뛰었는데 내가 못 뛰었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막 너무 이상하게 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에 대한 분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뭐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다른 걸 원망하고 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되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보면은 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린 친구들한테 하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들어요. 벌써 그런 나이가 돼서 오빠 꼰대야 이럴 때 나도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라는 거 느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언제 어른이 되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 어쨌든 오늘 뭐 주제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약간 좀 어른이 된 느낌 들지 않아요?
오늘부터 더 어른인 털이 걸로. 없어졌나? 총으로 다 쏴버린다고 하는 건 진짜 애기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순수함도 같이 있습니다. 자, 꼭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좀 어린데, 언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이제 이렇게 바뀐 건데. 예. 자, 여러분들은 늘,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우리 순수한 아이의 같은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